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바로 며칠 전입니다. 제가 가지도 않는 마트에서 카드로 결제가 됐습니다. 이런 문자가 왔어요. 깜짝 놀라서 바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문자로 치는 신종 사기, 스미싱이더군요. 속기 아주 좋은 그런 문자였습니다. 전화 걸어서 현금 지급기 앞에 가게 만들어서 버튼을 눌러서 송금을 하게 했던 그런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은 이제 아주 고전으로 사라졌고요. 택배 왔습니다. 저 결혼해요. 돌잔치 있어요. 이런 일상적인 문자로 위장을 해서 국민들의 지갑을 노리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들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신종, 변종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이 바로 어제 나왔습니다. 고액이 잘못 이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금 계좌를 지정을 해두고 본인 인증을 또 강화한다든지 사기 문자, 스미싱을 사전에 막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교묘해지는 금융사기 100% 막기는 역부족일 겁니다. 현실적인 대책의 하나로 피해 신고 방법을 좀 쉽고 간편하게 손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절차가 복잡해서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두루두루 사기당하는 일 없게 조심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스미싱 사기로 억울하게 지갑 털리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요즘 우리 지갑 털어가는 것 있습니다. 세금, 범칙금, 과태료. 5년 전 것을 지금 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억울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내야지 될 것이긴 하지만요. 요즘이 세금이 부족하니까 별별 수단이 다 동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2부 경제 핫이슈에서 전해드리겠고요. 또 어제 관심 속에 부동산 후속 대책이 나왔습니다. 올해 내놨던 대책들이 대부분 축소되거나 후퇴되거나 대폭 수정되거나 했었는데요. 이렇게 계속 대책을 수정하는 것보다 좀 뭔가 근본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이런 부동산 후속 조치에 관한 내용은 3부에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오늘 증시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증시도 우울한 것 같아요. 예, 하루하루가 쉽지 않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22.56포인트 1.12% 하락해서 2000선을 내놓았습니다. 1986.80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쉬운 궤적이 아니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1.88포인트 0.37% 하락해서 506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에 좀 주식을 잘 사주나 싶었던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 4천억 넘게 팔았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6,400계약 이상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수급의 부담을 일으켜서 약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국인들도 갑자기 왜 이런 건가요? 글쎄요. 대내적인 요인들이 함께 얽힌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미국에서 양적 규모 축소에 대한 우려가 올해가 아닌 내년은 넘어갈 거다. 이런 점이었는데 올해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무게중심이 옮겨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금이 이머징에서는 머무르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 불리하다. 이런 생각들이 전반적으로 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식을 팔게 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출구 전략의 시점에 대한 얘기가 또 갑자기 올해 안으로 이렇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지난 10월 달에 이제 미국의 연방정부가 이제 예산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이제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네. 이로 인해서 경제지표가 부진할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은 올해 이 테이퍼링, 양적 완화 규모 축소를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근 나오는 경제지표를 받아보니까 연방정부 셧다운과 관계없이 양호한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이번 주말에 있을 고용지표만 양호하다고 하면은 다음 주에 있을 이 테이퍼링, FOMC 미팅에서 네. 언제든지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좀 시장이 경계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리고 또 어제부터는 아니지만 어제 또 우리 증시를 강타했던 게 엔화 약세 우려였었는데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 또 엔화 약세, 여러 가지 또 우리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악재들이 부각되는 모습이거든요.
연말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율 생각보다 좀 불안정합니다. 원화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지만 엔화가 달러에 비해서 너무 약세로 가다 보니까 네. 오히려 원화가 엔화에 비해서 또 초강세인 모양새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도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음 주에 17, 18일에 걸쳐서 미국의 FOMC 미팅이 있는데 과연 이때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도 중요합니다. 네. 지금 같아서는 시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만약에 안 됐을 때 계속해서 양적 완화 규모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오르는 폭보다 한다고 했을 때 떨어지는 폭이 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이러한 이슈에 대비해서 좀 위험 관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연말까지 시장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에도 더 떨어지면 더 떨어졌지 지금 뭔가 회복이라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추세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게 되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요. 네. 그러면은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받겠죠.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환율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 엔화는 달러에 비해서 더 약세로 갈 개연성, 103엔을 넘어서 105엔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환율은 지금으로서는 우리한테는 좀 불리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5엔을 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글쎄, 만약에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양적 완화 규모 축소가 12월 다음 주에 언급이 된다고 하면은 바로 105엔 가는 거는 어렵지 않아 보이고요. 네. 만약에 이게 이 테이퍼링이라는 것이 이번에 언급이 안 되고 뒤로 미뤄진다고 하면은 다시 엔달러 환율은 100엔 선으로 내려가겠지만 궁극적으로는 105엔을 향해서 가는 것이 더 정답이다. 그러면 빠르면 이번 달 중순, 늦어지면 내년 1월 말 정도에는 충분히 105엔을 향해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북한 리스크가 우리 증시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어제 그 뉴스 때문에 해외 뉴스들 계속 체크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중요한 이슈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가 본다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판 게 여기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것이 이러한 이슈들은 계속해서 시장을 괴롭힌다기보다는 이벤트성으로 하루 출렁거리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을 괴롭힐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북한이 또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지만은 그 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인 업종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지수상으로 보면은 섬유의복이 내수 관련주라는 명목 아래 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이럴 때 지수를 방어해줘야 되는 통신업종이 오히려 2% 정도 빠졌으니까 이 방어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을 남기는 업종이었다. 그래서 이 오늘에 있어서의 가장 시장에 좋은 역할을 해준 것은 섬유의복,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전혀 부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통신업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맨날 우울한 소식이네요. 이거 지난주에는 고리 1호기가 멈췄는데 오늘은 한빛 3호기가 또 멈췄죠? 사실 이제 원전 멈추는 게 좀 뭐랄까요, 익숙해졌다고 그럴까?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예. 하도 자주 멈춰서가지고 참 말씀드리기도 민망한데 어쨌든 한빛 3호기 용량이 100만 킬로와트급 꽤 큰 원전입니다. 네. 아침 8시 45분쯤에 터빈 발전기 고장으로 가동이 정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11월 28일에 고리 1호기. 고리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이죠. 노후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고요. 30년 설계 수명이 끝나고 10년 더 연장을 받아서 지금 돌아가는 그 원전인데 그게 지난달 말에 멈춰섰고요.
그다음에 한빛 3호기가 또 멈춰섰고 뭐 큰 대형 고장은 아닌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자꾸 멈춰서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원전이 23기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지금 7개가 멈춰선 상태고요. 이 7개 멈춰선 것이 생산할 수 있는 전기 용량을 따지면 전체 발전 용량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 개수로 봐도 23기 중 7개니까 약 30%. 네. 또 발전 용량으로 봐도 한 30%가 지금 그냥 증발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멈춰서 있는 것들의 현황을 보면은 신고리 1, 2호기 이거는 이제 시험 성적서 위조 파문으로 지금 케이블 교체 작업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또 신월성 1호기라는 것도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래된 건데 이것도 지금 30년 수명이 끝나가지고 수명 연장 지금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여서 일단 멈춰서 있고 네. 또 그냥 통상적인 정비 중인 한빛 4호기 그리고 고리 1호기 고장났고 이번에 또 한빛 3호기 고장났고 너무 많이 멈춰서 있는 건데 지금 전력 수급 구조가 여름보다 지금 겨울이 원래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은 냉방 수요보다도 난방용 예.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항상 이 전력의 보릿고개가 오게 되는데 지금 아직 뭐 이렇게 맹추위가 시작된 건 아닙니다만 이제 이달 말 뭐 1월 이때 되면은 아주 혹한이 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은 난방용 전기 수요가 어느 때보다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자, 이런 상태에서 이 멈춰선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여름철에 멈춰서는 것도 문제지만, 여름은 더위에 참으면 참는다지만 말이죠. 겨울은 목숨과도 이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예. 이 맹추위에 만약에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 그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지금 우리나라 원전에 뭐가 문제인지, 과연 다른 나라도 정말로 이렇게 자주 툭 하면 멈춰서고 이런 상태인지, 더구나 지금 우리가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빠듯한 상황인데, 네. 그래서 진짜 100만 킬로와트급 원전 하나 정도가 갑자기 멈췄으면은 이 전력 피크기에는 이게 정전으로 가느냐 마느냐에 그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주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참, 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돼야 될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여름에도 그래서 마치 이 전력 소비자인 개인들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는 그런 것 때문에 억울한 심정이었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가 원전보다 또 화력발전 수요가 많은데, 화력발전소의 노후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화력발전소가 지금 원전이 사실은 제일 저렴한 발전소죠. 네. 전력 비용이 제일 싼데, 이제 이 원전이 자꾸 멈춰서니까 이제 화력 쪽을 돌리고 있는데, 화력도 뭐 고장 문제도 일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화력은 지금 이제 석탄 화력하고 네. LNG 화력 두 가지가 있는데, 석탄 화력은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아가지고 항상 이거는 그 환경 문제가 따르는 것이고요. 그렇죠. LNG는 비싼 이 전기입니다. 굉장히 원가가 비싼 전기죠. 네. 그러니까 원가가 싼 원전이 멈춰서는 바람에 원가가 비싼 LNG 발전소를 자꾸 지금 더 돌려야 되고 또 한전이 이럴 때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발전소까지 돌리게 함으로써 그 전기를 평소보다 더 비싸게 사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전은 한전대로 골벽이 들고 국민들의 이 전기료 부담은 계속 늘어나기만 하고 이 문제의 시작이 물론 우리나라 전기료가 너무 싸다라는 것이 뭐 근본적인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외에 이 잘못된 원전 관리, 툭하면 멈춰서는 원전 이 문제가 우리나라 전력에 이런 어떤 왜곡이랄까요? 또 불편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초래하는 어떻게 보면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겨울철에도 또 하루하루 또 경보를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스스로 하층맨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 이런 조사는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분들이 정말로 하층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네. 하지만 본인 스스로 하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네. 통계청이 2013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본인의 어떤 소득, 직업, 교육, 재산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스스로를 사회 경제적으로 나는 하층이다라고 판단한 국민이 46.7%나 된다는 겁니다. 절반이네요. 거의 절반이죠. 네. 그리고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51.4%. 이것도 뭐 절반쯤 되고, 나는 상층에 속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1.9%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네. 사실 가장 이성적인 분포는 위하고 아래가 적고 이제 가운데 허리가 두터운 네. 중산층이 두터운 그런 모양새여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아주 이 상층부는 굉장히 좁고 중산층과 이 하층민이 거의 비슷한 이 네. 분포를 보이고 있는 굉장히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을 엄밀하게 어떤 소득 기준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아마 돌려보면은 아마 하층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를 하층민으로 생각한다는 것. 그건 쉽게 말하면 현 사회 경제 체제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과 다른 그렇죠. 바가 없는 얘기죠. 예. 실제로 지금 이런 어떤 국민들이 느끼는 좌절감은 이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생 동안 노력을 하면은 어떤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대답한 비율은 28%밖에 안 되고요. 상당히 적네요. 네. 예. 사회 경제적으로 지위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대답한 비율은 58%나 됐습니다. 네. 거의 절반 이상의, 그러니까 배 이상이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노력해도 올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노력해도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는 것처럼 지금의 경제사회 구조, 지금의 체제 하에서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고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상실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득으로 봐서 중산층이냐, 하류층이냐, 상류층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으로 느끼는 이런 어떤 좌절감, 또 희망감의 상실, 기대감의 상실 이런 것들이 이 체제에 주는 충격과 사회의 어떤 동력을, 역동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네. 이제 이 계층 상승에 사다리를 놔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까? 네. 쉽게 말하면 그 사다리가 없다고들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게 교육이 많이 사다리 역할을 해줬는데요. 교육, 네. 또 고시, 네. 또 일부는 결혼, 그렇죠. 그런 걸로 어떻게 보면 좀 시체말로 하면 이제 인생의 반전을 노리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물론 하루아침에 대박을 꿈꿔서는 안 되겠죠. 네. 우리 사회가 무슨 로또 사회도 아니고. 하지만 노력해서는 적어도 계층 이동이 가능해야 되고 신분 상승이 가능해야 되는데 많은 국민들은 노력을 해도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층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좌절감이 깊어지면 이게 또 어떤 사회 문제로 나타나서 비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럼요. 당연히 예. 이런 체제가 좋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체제에 대한 어떤 거부감, 불신, 증오 이런 것들이 퍼지게 되니까 그거는 사실 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통합에도 아주 직접적인 걸림돌이 되는 거라 할 수가 있겠죠. 이 정부의 키워드인 행복이 멀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아쉬움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새 민간 임대주택이 도입된다고 하는데 이 소식은 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준공공 임대주택이라는 건데요. 네. 민간 사업자가 이제 한 채 이상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은 이거는 이 임대료하고 보증금도 시세보다 싸고요. 최대 10년까지 임대를 할 수가 있고 네. 또 무엇보다 연 임대료 인상분이 5% 이내로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이제 준공공용 임대 아파트가 새로 이제 도입된다는 건데 그럼 집주인은 뭐가 좋아서 이런 걸 하겠는가? 집주인한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세제 혜택, 네. 취득세, 재산세 이런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좀 많이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2부에서는 지금 정부가 많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5년 전에 연말정산까지 아주 탈탈 털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먼저 마땅히 좀 걷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쉽게 걷을 때를 먼저 찾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문화인사 60인이 선정한 올해의 콘서트 1위. 올해 최다 도시 공연 관객동원 1위. 저력의 가원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2013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우 앵콜 공연 12월 7일과 8일 부산 빅스코에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무대 위의 작은 거인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가원 조용필과 함께 다사다난했던 2013년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생생경제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앱 예스가 있고요. 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보내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났네. 최신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다 보고 비교했지. 역시나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 하이마트. 최신 김치 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김윤경의 생생경제. 티끌모아 태산이다. 이런 속담 다 아시겠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으고 또 모으면은 아주 큰 덩어리가 된다. 이런 뜻인데 예전에 우리 IMF 때 국민 금모으기 했을 때 생각이 좀 납니다. 그런데 또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죽음과 세금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 근데 이 말이 저는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의 호주머니, 특히 월급쟁이들의 세금에서 5년 전 것까지도 탈탈 털어가려는 그런 정부의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온갖 이불을 다 털어서 먼지를 찾아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제작진 중에서도 몇 년 전에 주차 위반, 과속, 입원에 걸려서 갑자기 차 번호판이 떼어갔던 그런 일도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세금을 잘 걷어야지 되는 것은 맞고 안 냈던 세금은 내는 것이 맞겠는데 왜 이게 잡겠다던 고소득 전문직들보다는 유리지갑인 이 직장인들에게만 한정이 되고 있는지 서민들에게만 모아지고 있는지가 좀 불만인 그런 상황인데 이 내용을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님과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굉장히 주차 위반이라든지 과속 이런 단속도 심해진 것 같고요. 네. 심지어 이 5월부터 시작됐던 연말정산 부당공제 단속 징세 강도가 아주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네. 대상자나 추징 금액이 많이 늘었나요? 예. 일단 제가 계산한 건 아니지만 네. 일단 보도된 자료만 가지고 보면은 2012년도에는 약 3만 8천 명을 세무조사를 해서 연말정산 하신 사업자를 말합니다. 근로자를 네. 말합니다. 해서 약 293억 원 정도를 추징을 했는데 올해 2013년도는 벌써 20만 명을 대상으로 네. 약 1,000억 원 정도를 추징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냥 5배 정도 늘어났죠. 근데 이게 늘어날 수 있으려면은 늘릴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네. 이게 연말정산 내용도 보통 한 3년 정도를 이렇게 거슬러 가서 추징을 했던 것 같은데. 네. 5년 전 것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게 기준이 좀 바뀐 건가요? 아닙니다. 세법에 보면은 세무조사가 가능한 기간을. 네. 세법 용어로 국세부가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이상한 용어를 씁니다. 네. 근데 세무조사를 가능한 기간은 신고한 뒤에 5년 동안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2008년도 연말정산은 2009년도 5월 31일까지 신고를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뒤에 5년이니까 2014년 5월 31일까지는 원칙적으로는 세무조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왜 그 전에는 왜 3년만 했을까? 그 점이 궁금하죠, 다들. 예. 사실은 우리 근로자들은 누가 원천징수 영수증을 꼬박꼬박 잘 보관하고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사실 1년, 2년 지나고 나면은 이게 어디서 두었는지가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잊어버리게 되죠. 예. 예. 그래서 편의상 3년 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아까 말씀을 몇 가지 속담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어찌 보면 이게
큰 집 잔치에 이 작은 집 돼지가 이게 죽어나가는 꼴이라고 하면 너무 오늘 속담 많이 나옵니다. 너무 거친 표현일까요? 네. 이 복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손대고 네. 그러한 것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징수하는데도 인력 필요하고 비용 들 텐데 네. 그만큼을 감수를 하고서라도 이렇게 작은 것까지 다 잡아내야지 된다 이런 입장인가 보네요. 예, 사실 그게 좀 저도 걱정이에요. 아까 네. 말씀드린 20만 명을 조사했는데 네. 추징세액이 1,000억 원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20만 명을 들들들 볶아서 결국은 1인당 50만 원 정도를 갖다가 추징했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정말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네. 비용 대비 수익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는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잡아야지 되는 사람들은 따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큰 뭉텅이로 보통 이 세금 걷는 걸 거위털 뽑기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털만 뽑을 게 아니라 고소득 전문직에서 내지 않고 있는 세금, 교묘하게 피하고 있는 세금들을 좀 뭉텅이로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겠다고 또 했었고요. 이게 이제 상대적인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사실은 납세자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모두 다 똑같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지만 네. 우리나라 납세 도의식을 가만히 볼 때는 사실은 근로자들이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근로소득자하고 자영사업자하고 비교해봐도 근로자가 너무 세금 부담이 많고 불리하고요. 예. 또 저소득 근로자하고 고소득 배당을 얻는 이 주주들 같은 사람과 비교해봐도 역시 이 근로자가 역시 세금 부담의 차이가 너무 상대적으로 이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네. 더더군다나 이번에 그 20만 명을 실컷 조사해서 겨우 1,000억 원 정도 세금을 추징할 요량이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을 세무조사를 더 강화한다든지 네. 역의 탈세를 더 강화한다든지 탈세 조사를 뭐 이런 쪽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제 상대적인 그런 이게 피해 그 정도가 네. 근로자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이게 역외탈세랑 대기업 털기도 예. 정부 초기에는 엄청나게 또 이렇게 쇼잉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보여주기 식으로 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했죠. 역외탈세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밝혀졌기 때문에 뒤늦게 했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런데도 사실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아, 안타까운데요? 예, 과세관청에서 이렇게 몇천억씩 이렇게 조사했다고 하지만 네. 실제 국고에 일단 국고에 돈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예를 들면 시도상선 권역 같은 경우에도 4천억, 5천억을 세금을 고지했다라고 네. 해서 그 돈이 다 국고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소송 과정에서 다 깎입니다. 네. 그럼 실제 들어오는 금액이 한 2, 3년쯤 뒤에 가다 보면 몇 푼 되지가 않아요. 바로 그 점이 항상 얘기가 되는 부분이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늘 상대성과 공평성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국세청 인력들을 과연 이렇게 50만 원씩 거두려고 해서 근로자들한테 집중할 필요는 있겠는가 하는 것은 충분하게 국세청도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맨날 인력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인력을 좀 정말 고부가가치로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은 사정이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네. FIU법이라고 해서 네.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가 이제 많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TIS라고 해서 국세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Tax Integrated System이라고 해서 사실은 주민등록번호만 이렇게 엔터키로 치면 누가 어디서 뭐 했는지를 10년 가까이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지금까지는 세금이 부담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크게 작동을 안 했겠죠. 근데 이제는 FIU법이 통과가 돼서 11월 14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는 또 많은 다시 금융 정보가 다시 또 넘어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러다 보면 아까 추징된 20만 명 그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또 다시 세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걱정입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렇게 탈탈탈 털어도 네. 세수는 지금 계속 부족분 얘기가 나오는데 네. 현우석 부총리는 8조 정도를 얘기하셨던 것 같고 네. 약간씩 다 추정치는 다르기는 한데 올해도 상당히 좀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네, 올해 그러니까 통합 재정이라고 해서 세금 플러스 4대 보험까지 합치면 약 30조 원 정도의 적자가 나고요. 네. 그다음에 세입 부족액은 약 5조 원 가까이 이렇게 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국가니까 뭐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 결국은 국가 재정 건전성이 악화가 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돈이 필요할 때 국채를 발행해도 이자율이 너무 높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누가 사가지도 않으면 그때는 이제 다시 또 IMF 사태가 또 오는 거고요. 빌려야 되고요. 예. 그래서 흑자 재정을 유지를 해야 된다. 저도 균형 재정은 유지해야 된다. 요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근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그런데 복지 정책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복지는 나쁜 건 아니죠. 네. 그렇지만 돈이 있는 상태에서 복지를 해야 되는 거이지 않겠습니까요? 네. 빚을 얻어서 하는 복지는 뭐 누구든지 어느 정권이든 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다음 정부나 다다음 정부까지도 그건 숙제를 넘겨주는 거죠. 그렇죠. 네. 또 다다음 정부까지가 아니고 우리 젊은 층들이 네. 나중에 40대가 되었을 때 국가가 정말 이게 이상한 국가가 빚덩어리 국가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와 같은 재정 적자라든지 심화될 때는 과감하게 증세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세를 할 수 있는 대상에게 적절하게 증세를 하는 게 필요한데 그렇죠. 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게 증세 없는 복지라서 이게 정말 저도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참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말장난 같은 네. 얘기인데요. 증세란 개념을 현 정부는 너무 약간 비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보편적인 증세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렇죠. 얘기하는 세목의 것은. 신설이나 네. 세율의 인상이 아니라면 증세가 아니다. 네.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부자 증세인데 네. 또 부자 증세라고 하면 또 부자들의 반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대중영합적인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사실은 너무 심플한 거죠. 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되고요. 네. 또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더 많은 세금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세 공평주의입니다. 네. 그 대신 세금을 적게 낸 납세자는 세금을 많이 낸 납세자한테 박수도 쳐주고 격려도 해주고 고맙다고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네. 그게 그 건강한 사회 공동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게 두 가지 다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네. 조세제도도 아마 좀 그럴 경우에 손봐야지 될 것들이 있을 것 같고 많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세법에 아직도 빈 공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금융소득에 일반적으로 수동적 소득이라고 하는 네. 이자, 예. 배당,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이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자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습니다. 대개 몇 % 정도가 되나요? 예를 들면 이자 소득 같은 경우에 분리과세되면은 14%에서 끝나는데 네. 근로자의 경우는 38%까지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똑같은 1억 원을 번다 할지라도 근로자는 38% 세금을 낼 경우가 있고요. 이자나 배당이나 주식 양도 같은 경우에는 14%도 멈출 수도 있고 주식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소액주주는 지금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일한 소득이지만 금액은 똑같지만 네. 세금 부담은 너무 차이가 나서 예. 이제는 이제 형평성에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일해서 열심히 번 돈에는 세금을 많이 물리고 그렇죠. 앉아서 번 돈에는 적게 물리니까요. 네, 그 꼴을 못 봤던 미국의 버핏이라는 사람이 네. 안 되겠다. 예. 버핏 텍스라고 했던 것은 맞습니다. 이자나 배당에 대한 세율과 네. 근로소득자 세율이 같게 좀 하자 이런 네. 얘기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버핏의 얘기도 한참 얘기가 됐었는데 또 쑥 들어간 것 같고요. 쏙 들어갔고요. 예. 근데 우리 또 지하경제 잡겠다, 양성화 네. 시켜서 하겠다 해서 지하경제 규모가 뭐 300조나 된다, 뭐 이런 통계도 나왔던데 예. 이걸 또 양성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소득 전문층. 그리고 예. 이렇게 앉아서 돈 버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많은 세금을 물려주는, 그러니까 형평성을 맞추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맞죠. 네. 그렇지만 지하경제 양성화는 그냥 구호로가 되지가 않습니다. 네? 구호로 되지 않는다고요. 예, 구호로는 안 되죠. 예, 예를 들면 이건 박근혜 정부 이전에서도 이명박 정부도 열심히 했었던 거고요, 이미. 박근혜 정부 때도 열심히 하고 있고 다음 정부 때도 열심히 해야 될 숙제이지. 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 그 취지는 좋지만 그냥 다음 단계 들어가면 그것이 막연하다는 것이죠. 네. 구체적으로 정말 많이 파낼 수 있는 데 가서 파는 게 아니라 네. 딴 데 가서 호주머니 털고
그렇죠. 뭐 이런 경우라면은 지하경제 양성화랑은 전혀 다른 얘기 같아요. 그렇죠. 엉뚱한 데 가서 삽질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 제가 그 단어 쓰고 싶었는데 교수님께서 써주셨군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도 보완이 돼야지 될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막 지적은 많은데 왜 고쳐지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네. 제가 판단할 때는 네. 아마 현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증세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네.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증세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네.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서 그래도 정말로 부족하면 그때는 사회 동의를 얻어서 증세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만큼 이렇게 빠져나갈 공산이 많은 말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예.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내년 또 계속해서 선거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선거가 이어진다면 정치 그 속성상 증세를 하겠다는 얘기는 사실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네, 증세는 뭐 표가 달아나게 하는 대표적인 단어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딱 그렇지도만 않는 게요. 그 답이 분명하면 됩니다. 네. 증세를 하자 해서 거두는 소득이 3조다. 그러면 이 3조를 내가 전체 복지로 사용하겠다. 네. 이것만 투명하게 이렇게 보여준다면 표가 어디 달아나거나 그렇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사례도 사실 독일의 사례를 본다 할지라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증세를 해서 이렇게 얻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정부가 참 설명을 못해요. 그렇죠. 예. 이게 여권이든 야권이든 다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참 좀 투명하게 이렇게 정책이 간다는 믿음도 못 주고. 예, 못 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참 문제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교수님과 좀 더 속 시원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지만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들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남대 세무학과의 안창남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살림살이 나아지는 여심 잡는 경제 시간입니다. 요즘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그래서 이걸 직구족이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해외 직접 구매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이 온라인 거래를 통해서 품절된 상품이나 뭐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곤 했는데 특히나 이번에 이 추수감사절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이 시즌에 맞춰서 상당히 저렴한 쇼핑이 가능하다. 이래서 밤을 새워가면서 해외 직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이걸 어떻게 봐야지 될지 생활경제상담센터 푸른살림 박미정 센터장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도 해외 직구족이세요? 불행히도 저는 잘 못합니다. 저도요. 너무 귀찮아요. 네, 근데 요즘 많이 한다 그래요. 워낙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인천공항 세관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화물이 반입된 건수가 719만 8천 건? 그러니까 약 720만 건 가까이 되는데요. 이게 2011년에는 500만 건 선이었다고 해요. 많이 늘었네요. 그러니까 뭐 한 40% 이상이 늘어난 겁니다. 2008년 정도가 195만 건이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증가 속도가 사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건가요? 가장 대표적인 건 싸기 때문인데요. 이 한국에서 이렇게 이름 딱 들으시면 브랜드가 이제 좀 비싸다라고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그 비싼 항공 배송료까지 다 포함을 해도 지금 우리나라 가격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경우들이 지금 많다고 합니다. 그동안 참 마진들 많이 남겨오셨군요. 그런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사이버 먼데이 이런 블랙 사이버 시즌이라고 하는데 요때가 이제 할인 판매까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최대 할인율이 80%에 육박하는 경우까지 발견이 되고 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가 발효되니까 면세 한도가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200 이하로 상향 조정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혜택으로 좀 작용이 되고요. 게다가 원화가 지금 초강세 시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달러당 지금 한 뭐 2,000원까지 가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현재 1,050원대, 60원대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앉은 자리에서 구매력이 커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해외여행에도 사실 같이 영향을 미치죠. 게다가 이제 국내 인터넷 사이트 중에서는 일주일 전부터 공동구매를 파트너 모집, 온라인 카페 같은 걸 통해서 할인 정보 교류, 네. 이런 것들이 워낙 인터넷 제1강국답게, 네. 워낙 이런 게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요. 장난이 아닙니다. 네. 네. 다들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모여서 싸게 산다 그러는데, 네.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네. 정확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입니다만은 그렇게 네. 노력을 들이는 것도 비용이고요. 네, 또 맞아요. 관세도 붙고 네. 뭐 배송비도 있고 그러면은 진짜 그렇게 쌀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물론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좀 싸겠지만은요. 예, 그때만 사실 굉장히 싸고 이게 우리나라 문화라고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대규모 바겐 세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사건 사고도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적용을 좀 해볼까 지금 업체들이 좀 보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 정서는 아닌 게 몇 개가 대표 상품 80% 할인하지만 나머지들은 또 원래 할인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들을 또 소비자들이 금세 알고 예, 또 대응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언론에서 해외 직구 따라잡기 저처럼 이제 잘 못하는 사람들을 네. 대상으로 이렇게 노하우 기사 같은 것들을 막 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게 여러 가지 환경적 조성도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해외에서 직접 사다 보면은 이게 전에 저도 이제 외국에서 컴퓨터를 사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AS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해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AS를 받고 그 비용을 치른다는 생각으로 사는 게 낫다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네. 이런 경우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직구에 또 문제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환 환불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네. AS 문제 있고요. 이 면세 범위 말씀드렸는데 이 면세 범위를 넘으면 상품에 따라서 최대 55%의 관세까지 매겨지는데 예. 이것까지 꼼꼼히 챙겨보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네. 각종 배송 사고나 사기 피해 같은 게 발생됐을 때 구제를 도대체 누가 하느냐, 책임 소재가 어디냐의 문제도 사실 남아 있고요. 네. 근데 가장 생각해볼 문제가 이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왜 그렇죠? 이 한국의 직구족들이 대체 뭘 샀나 봤더니 크리스마스용 인형, 네. 유명 상품 후드, 티셔츠, 방한용 패딩 점퍼 같은 게 이제 인기 품목이라고 하는데 네. 이걸 단지 싸다는 이유만으로 그 비싼 항공료를 들여서 외국에서 공수를 해야만 하나 예. 라는 문제들이 어르신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은 예, 대부분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근데 도대체 몇 푼이나 더 싸다고 그거를 여러 번 비행기를 띄우냐. 이게 여러 번 비행기가 뜨게 되면은 사실 비용 문제만이 아니라 탄소 마일리지 문제도 있고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사실 맞물리는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환경 문제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셨던 그렇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워낙에 저는 많이 그런 걸 봤어요. 해외에서는 중저가 브랜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네.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네. 엄청난 마진을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꾸 이제 해외에 가면 산다든지 아니면 네. 정말 이렇게 직구를 한다든지 이런 네. 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작 문제는 싼 것을 찾아 이리저리 떠도는 소비자들을 탓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네. 문제는 이번 해외 직구의 열풍을 통해 사실 드러난 게 국내 소비자 가격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그렇죠. 부분입니다. 한 가전사의 55인치 스마트 TV의 경우를 보니까 국내 인터넷 최저가가 250만 원인데 현재 미국에서는 절반에 불과한 130만 원이라고 합니다. 싸네요. 예. 관세, 특수 포장이죠. 이거 스마트 TV다 보니까 배송 이런 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듦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수입에 드는 비용까지 다 더해도 80만 원가량이 더 싸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직구를 하려고 하겠죠. 네. 어그부츠 같이 인기 품목 같은 경우는 네. 미국에서 20만 원 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38만 원, 39만 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소비자들이 화가 날 만도 한 거예요. 네.
이미 우린 알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신 분들이 얼마나 덤핑으로 많이 사오시는지. 예. 자동차, 휴대폰, 가전제품 같은 것들이 국내에서 비싸게 받고 해외에서 얼마나 덤핑 판매되고 있는지가 사실 소문으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내수 진작에는 아랑곳 없이 해외 구매에만 열을 올린다 하면서 소비자들을 지금 탓할 문제일까 싶은 거예요. 네. 이제 소비는 국경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 유통업계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내수가 무너지는 문제는 유통업계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가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우리가 다 두 눈 뜨고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상담센터 푸른살림 박미정 센터장이었습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3부에서는 계속 땜질 대책만 나오고 있는 부동산 후속 조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실정을 모르는 대책 때문에 우왕좌왕하면서 올 한 해가 가버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